미래의 한국 현대사는 어떻게 쓰여져야 할 것인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사라고 하는 그 필수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사 교과서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한국사 교과서도 다 못마땅하고 그래서 장차 앞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사는 고등학교 그 한국사 교과서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체 한국의 역사, 한국사는 어떻게 쓰여져야 할 것인가? 그 청사진을 한번 제시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쓰는 거는 역사가들입니다. 보통 그 시종잡배가 아니에요. 역사가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20살만 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역사 얘기하더라고. 역사 철학자인 이 허승일이가 뭐 10년 전에 뭐 쓴 것도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막 자기네들 생각난 대로 역사는 뭐 마음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참 우리나라는 모르다고요. 그래서 장차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완벽한 한국사 그 다음에 세계사는 이제 서양사와 동양사 합친 거, 우리나라 한국사와 연결된 거, 이거를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그 젊은 역사학도들, 지금 이제 뭐 소장 역사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자라나는 역사가의 꿈을 갖고 있는 그 젊은 역사학도 지망생들이 어떻게 한국사를 공부해가지고 써야 될 것인가, 그 방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흥미진진하죠? 그러면 첫 번째, 나와 현대사.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나는 이제 허승일을 얘기합니다. 나와 현대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저하고 나이가 이제 연배가 비스듬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동열 선생님은 상당히 좀 높으시지만은 저보다 또 뭐 한 5살쯤 이제 밑에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70대 뭐 60대 계세요? 아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지금 나이 80인데 5년만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 밤낮 그 생각을 하는데 60대라니요. 곧 70대입니까? 그러나 하여튼 저보다 10년 밑인데. 하여튼 그 연배가 이제 비스듬하고, 그래서 그 우리와 현대사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 지금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잘 알지만은, 그래서 좀 말씀을 던지면은, 첫째, 제가 1940년생 일제 말기에 태어났습니다. 5살 때 해방이 됐고 8살 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10살 때 6.25 겪었고, 국민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다음에 17살 때에 고등학교 학생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대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60년 대학에 들어가지고 사일과 나고 그럴 때, 1957년, 58년, 59년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 느낌은 이승만의 그 자유당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은 가장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그런 훌륭한 민주국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대법원장이 김병로 박사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대법원장 자리에도 내 판 갖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 당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그 교과목도 아주 훌륭했고, 나중에 그 이기붕 뭐 일가가 이제 살고 나가지고 이제 자살하고 뭐 그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태 돌아가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그거는 선생님의 생각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살 때에, 1960년입니다. 19살 때에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을 가고, 근데 이제 그때 4월 학기예요. 그 4월 9일인가 뭐 개강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한 4월 10일, 12일쯤인가 이제 학교에 나가가지고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뭐 한 일주일 있다가 4.19가 터졌는데, 제가 1학년 아닙니까? 뭐 선배들 와가지고 야 나가자 그래가지고 명릉동 저기 뭡니까 지금 대학로에 이렇게 하면 테임스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울가가 있어서 테임스강, 어떤 사람은 이제 세느강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가자고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뒷공문에 이렇게 서서 이제 가는데, 선배들은 그 대목분들은 원래 그래요.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다 빠져요. 그리고 제가 앞장에 서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서울 법대 자리가 있는데, 경찰하고 이제 부닥쳤는데, 요거 뭡니까? 곤봉 있죠? 곤봉. 박매희. 선생님들 그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박달나무로 되는데, 그걸로 머리를 탁 치면 구멍이 뻥 뚫려지면 피가 콸콸 쏟아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경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건너편에 법대 도서관도 짓고 그런데, 법대생이 경찰한테 이런 벽돌장을 막 던지는 거예요. 템즈강 건너편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하는데, 퍽 하고 그런데, 벽돌장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피가 콸콸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꼬매고 이제 중앙청까지 갔었어요. 그때. 중앙청까지 갔다가, 갔었는데, 지금도 좀 날씨가 좀 이상하고 그러면은 여기 이 꼬맨 자리가 좀 이상해요. 저 4.19 용사예요. 4.19.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4.19 나고, 그 다음에 5.16, 그 다음에 5.16인데, 5.16 아침에 신촌 있잖아요. 신촌 로타리를 지났는데, 방송에서 5.16 군사혁명 공약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그 전파됐는데, 쿠데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방송국 아닙니까? 그리고 쿠데타 주역은 언제나 40대. 군인으로 이야기하면 대령. 이게 이제 주역입니다. 왜냐? 대령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장군이 될 가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쿠데타 해가지고 장군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하여튼, 그래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뭐, 괜찮죠. 뭐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5.16 나고 다음에 6.3 사태. 6.3 사태라고 해서 63년도인가? 그런데 그때 서울대 4.19 때 한마디만 더 하면 군인들이 물리대 교정 경찰들은 물리대 교정으로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은 신성하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그 담벼락 그 정문을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뭐 조금만 막 하고 대학이 신성한데 어딜 뭐 하는 자기 이런 것도 이제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방학 때인데 물리대 그 템수가 물리대 교정 이렇게 하는데 육군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군인이 진 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맨 군인은 야 너 이리 와 그래. 그래서 가죠. 그랬더니 저보다 1년은 선배 ROTC 육군 소위 출신인데 우리 선배예요. 우리 대학과 선배예요.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 뭐냐면은 그 대학 출신을 그 정문에 이제 보초를 써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알고서 그래서 뭐 허승이 아니냐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했던. 그리고 이제 64년도에 졸업을 하고 65년도 대학원을 1년 다니는데 64년도 말이군요.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65년도 5월 5일 잊어먹지도 않아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저희 논산으로 이제 영장 그런데 64년도 12월 달에 내 친구가 자기가 공군장교 응시한다고. 그래? 저는 통보했는데 근데 내일이 원서 보니까 이 접수 마감이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내 원서 하나 좀 내 것도 가져오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수를 시켰죠. 근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이제 나는 됐죠.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장교에서 이제 4년, 4개월 훈련받고 소위 2년, 중위 2년, 4년 4개월. 겨울을 5번이나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65년, 이제 25세, 24세 이래가지고 29세 이때에 공군 중위로 이제 제대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한 학기 남겨두고 군대 갔는데 그 한 학기는 등록하면 돼요. 성적은 그 전에 다 땄으니까 등록해가지고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나서 제대 하게 된 게 이제 1970
1969년 6월 31일인데 그런데 서울대 물리대 사관이에요. 거기 서양사 그저 조교로 오라고. 그 다음에 교양학부, 교양가정부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금 서울공대, 옛날에 공대자에 서울교양학부, 거기 조교가 2자리가 났는데, 은사님은 교양가정부 부장, 합장급인데, 거기 있고 또 지도교수는 이제 이 물리대 학과장이고 그런데 서로 오라는 거예요, 조교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물리대는 무급이고 교양과정은 유급 조교예요. 어떻게 그래 공군장교로서 그래도 사무관에 월급을 받고 그러는데 제가 무급 조교 하게 됐어요. 유급으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서 한 2년쯤 이렇게 조교한테 강사 자리가 나가지고 제가 강의를 맡고 그래서 1971년도에 처음 서울대학교 이제 1학년 학생들을 이제 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교 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조교 때 이제 유신 파동이 일어났는데, 조교니까 맨날 그 학생들 서울공대 거기에서 이제 청량리 쪽으로 맨날 이제 데모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유신 반대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조교 임무라고 하는 거는 따라가지고 그 데모 막는 게 일이에요. 데모, 그 당시에 데모 막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시간 강사를 지나고, 33살 때 건국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반 동안 이제 서양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38살 때에 서울대 교수가 됩니다. 1979년 2월부터 2005년 8월까지 26년 반을 서울대 교수로서 이제 지냈는데 요게 또 그 데모 맞고 저기 학생들 지도하고 하는 건 또 그 상당히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한두 개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2005년 8월 달에 정년을 했습니다. 정운찬 그때 총장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명예교수증을 받고 그랬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한 10년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꿈이 90세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럼 87세 그래서 93세 그 안에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습니다. 왜냐 저 지금 80인데 80세까지 살았으면 다 된 거지 더 이상 지금 사는 건 이제 보너스로 사는 건데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저는 초연한 그런 그렇게 되니까 15년이라는 상당히 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서울대 교수 시절 때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한국 현대사와 직결되고 직접 관련해 있는 거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서울대 갔는데 그때에 출퇴근 버스가 서울대학교 출퇴근 버스가 50대인가 60대가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 버스, 5, 60대.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 방방곡곡으로 출퇴근 버스가 이제 다는 겁니다. 뭐 천호동이니 뭐 문제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그 시절에 전두환인가 박정희 시절이니까 뭐 박정희 때인가 교수 재임용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교수 재임용제.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임기가 만료됐는데 더 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 이걸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뜨리면은 교수에서 이제 쫓겨나는 건데 서울대에서 여러 선생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자가용을 몰면은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킨다 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서울대에서 좀 돈 좀 자가용을 몰 만한 사람들은 음대 미대 교수, 음대 미대는 원래 그 재산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돈 없고 가난한 게 인문대예요. 인문대 교수 뭐. 근데 제가 이제 사범대학 소속인데 사범대학에 자가용을 가진 분이 4분이 있었습니다. 4분이 체육학과 교수. 체육학과는 아마 돈 좀 생기는 데가 있었는데 자가용을 4분이 이분들이 아주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가 자가용을 먹는데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제 그 실제로는 탈락되지 않았습니다만 한때 하여튼 그런 루머가 쫙 퍼졌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었어요. 19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게. 그 다음에 또 야간 통행금지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 통행금지 12시부터 4시까지인가 못 다니게 했는데 야간 통행금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풀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제주도에서 풀자죠. 제주도에서부터 풀었죠? 생각나시죠? 제주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테레비를 흑백 테레비로 봤습니다. 흑백 테레비. 근데 그거를 일부에서는 그 칼라 테레비로 하자 뭐 선점에 가서 나 칼라 테레비 봤는데 흑백 테레비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 그 박정희 정권 때인가 그랬어요. 한참 동안 무슨 얘기냐면 칼라 테레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생산해서 그걸 보게 되면은 사치심을 조장한다. 사치심을 조장하니까 이거 안 돼. 한참 동안 칼라 테레비 생산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칼라 테레비가 하나 나왔는데 골드스타 금성 그거 뭡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나왔는데 화질도 아주 나빴어요. 생각나시죠? 골드스타 금성사 요즘 LG의 전신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본에 여행도 가고 뭐 유럽에 여행 가고 이제 연구 여행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특히 일본에 가거나 뭐 이럴 때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소니, 나셔널. 그 다음에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무조건 일본 거. 여자분들은요, 일본에 가면 무조건 전기밥솥 샀습니다. 전기밥솥. 그럼 뭐, 저기 녹음기 같은 거, 뭐. 아니, 그건 아주 당연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 우리 전화기는 뭐 청색, 뭐
백색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좀 어떤 거는 뭐 아주 값이 비싸고 뭐 그러다 한참 있다 삐삐라는 게 생겼어요. 삐삐 아시죠? 삐삐 우리 생각나죠? 이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삐삐.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 이거 이제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 그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신용카드였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이제 농협의 BPC 이렇게 하는데 VIP 카드라고 있어요. VIP 카드 아시죠? VIP 카드를 이렇게 제가 갔는데 우리 학과에 이제 저보다 좀 연로하신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묻더라고. 아, 요즘에 그 VIP 카드라고 생겼는데 뭐 있냐? 아, 나 있다고. 아, 어디 구경해 보자. 구경하고 시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얘기. 저는요, 교수인데, 원래 그 서양사 교수라고 그러면 타이프라이터 있잖아요. 타이프라이터를 다 쳐야 됐어요. 근데 또 저는 고지고식에서 타이프라이터 뭐 곁에도 안 갔습니다. 그냥 쓰고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가 1970년대 중반인가?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오는데 대우 제품인데 8비트짜리 컴퓨터 8비트짜리 한 조그만 거 나왔어요. 근데 요 기능이 뭐냐면은 타이프라이터 치는 데에 불러내고 저장하는 그 기능 컴퓨터 세이브하고 이렇게 불러내는 거 그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 그 제자가 아 선생님 그 컴퓨터를 좀 배워야 됩니다. 치셔야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뭐 가나다라 뭐 무슨 ABCD 뭐 요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장 그다음 나중에 껐다가 뭐 몇 시간 뒤에 불러내면 된대요. 아 그래 이렇게 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뭘로 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제자들하고 키케로의 음으론을 이제 강독하면서 매일 그대 쓴 거에 대해서 두 제자한테 너희들 요거 공부한 거는 꼭 번역해서 나한테 제출하라. 매일 했으니까 2시간씩. 번역서 내고 그럼 이제 받아놓은 것입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걸 써가지고 이제 원고지에다가 옮겨가지고 아이 그 키크리 음물에 이거 하도 유명한 거니까 이제 그 서양의 논어라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좀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아, 제 성질에 뭐 이렇게 원고지에다가 뭐 일일이 이렇게 콧 쓰고 뭐 이게 아주 귀찮더라고. 좀 하다가 집어치고 그게 있었어요. 아, 그걸 한번 쳐보자 그래가지고 그 8비트 그 컴퓨터에 이제 키키리 음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틴어를 뭐 제자들하고 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라틴어 실력이 뭐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라는 게 뭐 영어 번역문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많이 이제 그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보니 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하고 독일어 뭐 이제 부른 뭐 책 번역문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제가 키케로는 로마 사람이니까 라틴어로 이문을 썼는데 만약에 키케로가 한국 사람이라면은 요거는 한글로 어떻게 썼을까? 나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키케로의 의무론을 이제 나라모로 그냥 멋있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쳤습니다. 이게 쳤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거 좀 개정판을 내자 그래요. 그리고 개정판 해가지고 좀 그 앞쪽에 뭐 좀 조금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사 그 관계자가
옛날 문장이 더 좋은데요. 그냥 옛날 거로 그냥 합시다. 그래서 그냥 냈어요. 개정판도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렇게 하고 그냥 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요, 키케레의 의문한 그 번역문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누구길래 이렇게 잘 번역을 했냐고 아주 감탄할 정도로 문장이 아주 좋습니다. 뭐 이를테면 음용하다라든가, 라틴어를 무슨 단어를 제가 음용한 그걸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래가지고 그 키크레의 음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도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밤낮 한숨도 자지 않고 보름 동안 그냥 계속 쳤더니 나중에 전자파 맞아가지고 다운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간 뭐지게 그냥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그런데 지금 그 반도체, 이 컴퓨터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삼성의 이겁니다. 텔레비전, 삼성, LG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뭡니까? 물건 파는데 좋은데 뭐라 그러죠? 슈퍼마켓 말고 그거 있잖아요. 제일 좋은데. 예? 얘 너무 많이 알다 보면은 아주 쉬운 것도 잊어먹을 때가 있는데. 백화점. 백화점에 가면요, 얼마 전만 해도 제일 좋은 자리에 소니 내셔널로 쫙 물건데, 요즘은 소니 내셔널 저쪽 구석에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있어도 저 구석에 LG, 삼성, LG 이게 돼. 미국인이 말이죠. 이제 세계 각국 이런 보면은 유명 호텔에 삼성, LG, 소니 이게 저리 갈아요. 그 다음에 제가 1982년에 그 그리스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쪽 서쪽에 올림피아라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하던 올림피아. 그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주 달력이에요. 멋있는 달력에 거기에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다 자동차에 이제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현대차더라고. 그 다음에 2000년대인가 그리스의 아테나이에서 크레타섬으로 밤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배가 호텔 같지. 그 그리스의 선박은 제가 2번인가 탄데, 이거는 그냥 아주 고물선이고 그런데, 이거는 아테나에서 크레타로 가는 선박은 이건 호텔 같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대우조선에서 만든 호텔이더라고. 하여튼 그러면 두 번째로 21세기 초여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하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주로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유엔 영감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5년도, 2016년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19가 나는 60년, 5.16이 나는 61년,
1960년대 초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북한에 비교해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10년은 어떻게 됐냐? 유신 파동이 일고 그럴 때 1970년대 초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북한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뒤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꼭 한강 수재를 당하고 그럴 때 김일성이가 뭐 쌀을 이제 뭐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걔네들이 좀 경제가 좀 앞질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일제 때에 북한은 공업지대였고 남한은 이제 농업지대여서 그래서 이제 그 여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아시죠? 보릿고개. 예. 보릿고개 놈들하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신할 때에 유신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명치 유신에서 따온 것 같다. 뭐 그런데 유신 해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나같이 청명결백한 선비야 군인들이 그 당시 군인들이 또 뇌물 많이 받고 부정부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화운동 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1979년 2월 달에 서울대 교수가 되니까 그때 서울대 교수는 무조건 새마을운동 연설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수원 쪽에 어딘가 가가지고 박정희 음성도 듣고 이제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젊다고 그래가지고 총무일을 맡겨가지고 총무일도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팀에. 그런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게 노태우 때죠. 88년 올림픽 경기 1988년 올림픽 경기 할 때 조금 우리나라 위상이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2002년인가요? 월드컵. 2002년 맞죠? 2002년 월드컵 4강 올라가고. 그럼 대한민국 그냥 많이 이제 올라가고. 그런데요, 제가 건국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인데 1975년 그쯤 75년 76년 7년 그때쯤 됐을 거예요. 건국대 교정에 플래카드가 하나 붙었어요. 경축 연 1억 달러 수출 달성. 1억 달러 수출 달성했다고 경축하는 그 플래카드가 붙여서 그게 1970년대 중반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 달에도 수출 굉장하죠. 1억 달러는 지금은 세 발의 피죠. 그 당시는 1년 동안. 그래서 슬슬 이제 올라가다가 한국 재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 2016년도 유엔연감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세계 무역 대국가들의 무역량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6위를 차지했어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2015년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독일 요거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건 확실히 이제 들어가 있어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 코리아.
2015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유엔령 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 앞에 네덜란드가 하나 끼었어요. 그래서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6위.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부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유엔연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우리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철강 산업에 종사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번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서 철강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철강 생산 국가로서는 5번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니까 인도, 중국,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었는데 러시아 싹 지키고 코리아. 그 5개. 우리가 5번째 철강. 박태준이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도하고 중국은요, 철강 생산량이 무척 커요. 많아요. 근데 미국, 일본도 거기에 비하면 좀 적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훨씬 적지만서도, 그러나 5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경제 대국이 되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세계 무역 이거 이렇게랑 따지고 이렇게 볼 때에 5째, 6번째 이렇게 철강산 5째, 6째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프랑스보다도 올라가 있고 영국보다도 뛰어넘었다는 얘기인데 프랑스가 뭡니까?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시민혁명을 일으킨 대국이었고 영국이라고 하는 제1차 산업혁명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본산지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하고 영국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이제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제자들이랑 이제 함께 이집트를 이제 10일간 이제 3번을 이제 답사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 번은 어떤 교수님의 아들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 이제 같이 동행을 했어요. 민간인들도 그때 좀 따라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집트 10일간 여행을 하고 나서 공항에서 이제 헤어질 때 한마디씩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아니, 이집트에는 그렇게 볼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이집트의 문화재, 이거를 보지 않으면은 죽을 때 너무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집트, 아부신벨, 람세스 2세. 그 다음에 중간에 카이로 중간에 아비두스, 오시리스 신전. 거기에 이집트는 사막지대라서 건조합니다, 공기가. 그래서 썩지가 않아요. 벽화 있잖아. 벽화에 청천연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뭐 조각을 해놓고 이런 게 일체 썩지 않습니다. 새끼줄, 피라미드 그 새끼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몇천 년, 4천 년, 5천 년 전에 그것을 썩지 않고 그대로. 벽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왕가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다 한데 한 파라오는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 그걸 그대로 이제 옮겼는데 아주 그 조그만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벽화, 피라미드.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는 꼭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이집트는 볼 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볼 게 없냐고. 우리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거를 이제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집트는 뭐냐? 국민들 상당히 빈곤해가지고 집이 없어서 옛날 무덤에서 살고 $1 이집트에 가면 전부 그냥 조그만 소년들 뭐 행사애들 막 $1 물건 팝니다. $1면 걔네 저 이집트 사람들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마페에 가면 간장게장집인데 한 그릇에 35,000원. 그럼 $30가 넘잖아요. 한 달치 우리는. 그것도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간장게장 그 마포에 그 좋은 데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우리 이렇게. 그리고 로마 저기 중국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신라가 건국된 게 기원전 57년입니다. 기원전 57년. 한니발 전쟁이 일어난 게 기원전 218년이에요. 사마천의 사기선 사마천도 기원전 190 뭔가 그러고. 그 삼국지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무슨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떠드는데 BC 57년이네. 제가 이번에 그 로마사 저기 하나 출간하고 그랬습니다만, 로마사 여기는 그라쿠스 형제 개혁하고 그런데 제가 그라쿠스 형제 개혁만 이제 60년간을 공부했는데, 그라쿠스 형제 개혁한 게 기원전 133년, 동서가면 기원전 123년 이때예요.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공부하기 이전의 거를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의 라인강을 이제 옛날에 라인강을 이제 유람선을 타고 그러는데 라인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라인강 이렇게 보면 라인강 있잖아요. 라인 강변이 있잖아요. 양쪽에 기찻길이 철로가 복선. 하나의 선로도 안에 복선. 그리고 그 옆에 도로, 고속도로 같은 거 도로. 이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라인강으로는 배, 선박으로 그냥 물류들 그냥 싱싱 다니고. 그렇게 독일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2015년, 16년에 세계에서 5위, 6위라니. 중국만 하더라도 고비 사막 있지? 맞죠? 고비 사막 맞죠? 중국. 북경 상해 저쪽. 미국은 5대5. 미시시피 큰 강도 있고 5대5. 바다보다 더 넓은 강.
미국에도 콜로라도는 그쪽에 그 뭡니까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근데 우리 한반도에 그것도 반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의 대무역국가 5, 6위를 차지하게 됐냐 이거죠. 저는요, 휴전이 되고 나서 1953년인가 서대전에 이제 제주도에 있다가 서대전에 와서 이제 살았는데, 그때 저 국민학교 안 다녔어요. 그 6.25 때도 석 달 동안 서울에 있었지만 학교 안 다니고, 제주도 1.4.9 때 제주도 피난 가가지고 한 1년 반인가 있을 때도 국민학교 안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왜 저를 그 학교에 안 보내지? 나 통 이해가. 맨날 그러니까 그냥 제주도에 있을 때 바닷가에 가지고 낚시질만 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휴전해가지고 서대전에 와서 이제 그 살았는데, 서대전에 그 53년입니다. 다 공장에 다 그 파손돼가지고 폐허됐어요. 그 서대전 방적공장 그 담벼락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4, 50명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있구나. 6.25 사변 때 제가 3학년 올라가다 6.25 났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더니 봤더니 그때 이제 선생님이 너 공부하고 싶냐? 예, 그랬더니 내일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뭐 뺄셈 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하는데 좀 제가 좀 공부는 옛날에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 4학년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절반으로 제가 나눠가지고 피난국민학교 있어요. 6학년, 5학년인데 5학년 공부할 때는 6학년 자습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제가 5학년 때입니다. 6학년은 옆에 이렇게 보니까 뭐 아주 쉬운 산수 문제를 못 풀고 있더라고. 야, 왜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풀고 있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그걸 듣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그래가지고 제가 5학년에 6학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60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신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신의 작용이, 신의 입김이 작용해가지고 이 허승일이가,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1년 후에 졸업해도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1년 전에 졸업해도 안 돼요, 그게. 그때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제가 이제 오늘 서울대 교수가 됐고, 몇 번 이제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사는데, 그것도 이제 언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신의 섭리가 작용한다. 개인에게도 신의 섭리가 작용하지만 국가도 신의 섭리가 작용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의 섭리가 작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원선생님 또 오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게 뭡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게 뭐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얘기 저기 하다 보면 예. 어떻게 해서 1970년대 초에 북한에 비해서도 경제가 떨어져 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4, 50년간에 세계 굴지의 대무역 국가의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됐냐? 오늘날 문재인 정권이 뭐 현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뭐 경제가 뭐 형편없됐다 그러면 이게 좀 많이 뭐 원자력도 뭐 원전도 뭐 없애고 뭐 이렇게 경제가 찌부러져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저기 경제가 좀 위상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영감 같은 게 이제 뭐 좀 있어야 나오니까. 김강명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떨어졌겠죠? 많이 떨어졌죠. 글쎄 많이 떨어졌는데 뭐 적게 떨어졌는데 그러나 10위권 안에는 들지 않겠어요? 아니 너무 저 비관적으로 아니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그저기 형편없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저 경제라는 게 국가라는 게 그냥 팍 이렇게 찌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 희망상은 하여튼 10위권에서 그 주변에서 머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대한민국과 국민이 국제적으로 경제 위상 이런 높은 자리에 이제 반열에 올라서게 됐는가?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젊은 역사가들은 이거를 반드시 역사적으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극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좌편향에 어떻고 친일 독재의 미화가 어떻고 이런 거를 탈피해야 됩니다. 좀 더 높은 데서 마치 백운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저는 백운대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뜁니다. 백운대 꼭대기에 한 번 더 뛰어요. 그래가지고 사방을 둘러봐요. 저쪽에 제가 살던 상계 아파트도 보고 저쪽 북쪽도 보고 다 내려다보고 이렇게 이거를 옛날에는 조감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감마다 새가 독수리가 쓱 떠가면서 한 바퀴 이렇게. 요즘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아나요? 요즘은 헬리콥터를 타고 보듯이 한강에 수재가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기자랑 뭐라 가지고 비춰주죠. 아, 이거 헬리콥터를 타고서 한강의 홍수 사태를 이렇게 쫙 보여주듯이 역사가들은 장차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어찌하여 40-50년 동안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는가? 이거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젊은 역사학도들을 지향해서 꿈을 키우고 있는 역사학도들은 이걸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잘 한국사를 잘 설명하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떠한 방법 써가지고 어떻게 이 접근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그래야 되느냐. 사실은 오늘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원수라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대 초부터 2015년, 16년에 이르기까지 한 4, 50년 간에 아주 그 놀랄만한 경이적인 경제 대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사를 전공하고 동양도 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도 이렇게 돌아보건데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정도 조금 넘었죠? 5천만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토도 한반도의 절반 잘라주고, 그리고 뭐 휘발유 같은 오일 휘발유가 나옵니까? 석유도 안 나오지 않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중국 산동성에 갔는데 거기 공자묘도 있고 그래요. 산동성에 갔다가 이제 산동대학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산동성이 인구가 9,800만 명이에요. 중국의 성 하나가 인구가 9,8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배 정도 되고, 2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또 열심히 나와가지고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슨 중고등학교 그 교육을 시키려면은 9,800만 명이니까 산동성에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까? 그 사범대학도 그 일개성이에요, 중국에. 근데 우리는 그냥 5천만 명 조금 이제 넘고. 그런데 한 4, 50년 만에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비해서도 경제가 뒤떨어졌던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무역권, 대무역 국가의 5, 6위, 2015년, 2010년 유엔 연구원에 보면 5위, 6위를 달성했다. 이거는 세계의 역사 전체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 민족, 국민의 역사 전체를 아무리 눈을 씻고 보고 또 봐도 이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처럼 위대한 경제적 대위협을 달성한 국가와 민족은, 국민은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거들어 보세요. 시민혁명의 본산지인 프랑스도 앞질렀고, 영국 산업혁명의 본거지인 영국도 앞질렀고, 이거 박정희 혼자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정주영, 이병철, 이 사람들 몇 명의 경제인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볼 때 친일파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80%였다고 그래요. 그럼 친일파 후손, 친일파니
또 기타 독립운동가의 자손들, 기타 전체 국민이 독일의 광부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중동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또 강합니까? 교육 열심히 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냥 이뤄놓은 겁니다. 이거를 젊은 역사가들, 특히 역사가의 꿈을 꾸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거를 분명히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국사, 한국의 현대사는 다시 써야 됩니다. 저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들을 놓고 팩트들을 놓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수족관에 모래도 뭐 우리가 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쪽하면 다 수입해요. 그 무슨 돈으로 그걸 수입합니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의 역사가들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이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 분명히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젊은 역사가들이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왜 그랬는지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좀 위대하다 이거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역사가들이 한국 현대사를 쓸 때에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서 미래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이제 벌써 옛날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해치카의 역사를 무엇인가 그걸 여러 선수들한테 이제 소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치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하다. 그래가지고 쭉 하면 요즘 전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하다. 그래가지고 과거를 이제 봅니다. 과거를 보는 건 현재를 때려잡기 위해서 과거만 보는 거예요. 친일파. 그래가지고 또 때리려고. 적폐청산. 이런 것도. 과거사 규명 무슨. 친일파 사전 만들고 이런 게 다 오늘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이거 대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이해치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의 아버지인 투키디데스 이래로 로마의 루키아노스, 그 다음에 19세기의 레폴트 폰 랑케, 그리고 한 50년 후에 나온 포스트모던 역사의 원조격인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부 역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를 공부해가지고, 인간의 과거를 공부해가지고 미래의 유익함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는 미래와 직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치카도 요게 제가 다시 역사를 무엇인가 요거를 이해치카를 대사기꾼이라고 이제 레토릭의 대사기술사라고 이제 10년 전에 이미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이에치카가 어떤 재주를 부렸냐면 역사는 무엇인가? 답을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하다. 두 번째, 역사는 과거 사회와 현재 사회에 대하다. 세 번째는 역사는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이에치카. 마지막으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회와 장차 닥쳐올 미래 사회와에 대하다. 역사가는 미래를 뼈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미래에 대하다. 그러면은 이에치카의 이 얘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투기이 됐어. 역사 아버지는 투기 됐어. 역사는 과거를 공부하면서 미래를 공부하는 거야. 미래 이득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투기이 됐어. 루피아노스, 레오폴드, 프랑케, 프리드리히 니체. 그걸 그냥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에 대하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이 이에치카 보면은 이 뒤에 거는 싹 빼버리고 그냥 과거 현재에 대하다 앵무새같이 그것만 계속 앵무새같이 얘기하면서 젊은 학생들한테 그것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는 과거 현재.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에치카가 좀 봐줄만 합니다. 근데 제가 강력하게 이에치카는 사기꾼이라고 대사기술사. 고르기아스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속여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마음을 얻으면 레토릭해. 연설술이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니까 파르메니데스의 그 계통의 소크라테스, 그다음 플라톤이 그냥 가차없이 그러면 뭐 당나귀를 말로 속여가지고 당나귀를 이거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터도 패해도 그러면 그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을 벌이고 그랬는데 이에치카가 그런 고르기아스의 대사기술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오폴드 폰 프랑케는 분명히 미래를 얘기했는데 이에치카는 레오폴드 폰 프랑케를 과거의 대명사, 과거의 심볼로서 딱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질테, 크로체, 콜링우드 19세기에 나오는 헤겔의 관념파 철학자들, 역사가들 이 사람들을 현재의 심볼, 대명사로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레오폴드 폰 프랑케는 과거만을 중시하니까 틀려먹었다. 질테, 크로체, 콜링우드는 현재만을 자꾸 강조하니까 틀려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에치카는 이거는 과거와 현재는 서로가 필요한 것이다. give and take, 이퀄로 관계, 이퀄 50대 50으로 나가지고 서로 이퀄로 관계를 해가지고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에치카는 사기를 찾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저도 초창기에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에치카가 틀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에치카가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냥 이에치카의 그냥 역사란 무엇인가.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60년 전에 1960년에 이에치카의 워디즈 시돌이 나오는데 1961년에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 나오고 1900 뭡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리게르
짱벌 밀가루의 시간과 이야기 그게. 그 가다마와 짱벌 밀가루가 이게 예측할 그 별거 아니다고 쳐버렸는데 이거는 또 공부를 안 해요. 왜냐? 가다마하고 밀가루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해석 철학자들인데. 어려우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예측가 과거 현재야 돼. 그냥 이것만 쉽지 않습니까? 작가도 툭 치면서 뭐? 과거 현재야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요 과거 현재에 대해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미래의 이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현대사인데 생성적인 한국 현대사를 창출해야 됩니다. 생성적인 한국 현대사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래가지고 미래에 이득을 얻는 그런 현대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됩니다. 오늘은 내일이 되면은 어제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어제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 뭐 무슨 우리나라의 뭐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지금은 고대라고 그랬지만 고대라고 얘기하고 고려시대를 중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에 살던 사람들은 내가 고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었지. 고려시대 왕건도 무슨 중세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을 살고 있었고 지금 우리도 오늘을 살고 있는데 100년, 200년 시대에 우리 역사가들이 2000년대, 21세기 초반에는 이거는 우주시대가 아니라 지구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아마 규정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우주시대에 살고 있고 그냥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라는 것도 역사가들이 공부하기 쉽게 이건 고대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그어놓은 것뿐이지 다 오늘이에요. 울진문덕 장군도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에 그 과거가 먼 지나간 날이 아니라 그냥 오늘 연결이 돼가지고 아주 가까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웰 위덴이라고 하는 역사 이론가가 있습니다. 역사 철학자.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니체 다음에 웰은 위덴에 관해서 이제 제가 소개한 건데 그 미국의 헤이든 화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 이론가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는 문학이다. 역사는 문학이다. 누구는 역사를 비극처럼 썼고 누구는 역사를 희극처럼 쓰고 누구는 역사를 로망스처럼 쓰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헤이든 화이트. 그런데
미국의 그 헤이든 화이트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유럽의 독일의 웨른 리젠입니다. 웨른 리젠. 웨른 리젠의 그 역사 이론 책은 물론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말을 쓰는데 제가 1982년도에 이제 독일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책방에서 그 웨른 리젠이 쓴 책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리젠이 뭐 그렇게 유명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소가에 이제 놓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웨른 리젠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 이론가인지 이거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마치 해석 철학자인 그 가다머 뒤에 이제 곧 나오는 짱포 르케르는 지난번에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다마 다음에 르케르는 시간과 이야기에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미메시스 모방론 1, 2, 3 그래가지고 미메시스 2 모방론 2에서는 그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들락날락하고 사실과 허구도 들락날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써서 독자들에게 제시해야 독자들이 그걸 읽고서 공감을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는 뭐 철학이니 이제 이런 것이 문화가 발전한다. 이게 이제 그 르케르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웨른 리젠은 뭐냐면은 현재의 체험 딱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의 기억, 그 다음에 미래의 기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걸 체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의 기대. 그러면 우리나라 장차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애들을 좀 많이 나아가지고 많이 키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에 어떻게 되냐? 스파르타에서는 애들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스파르타가 망했구나. 프랑스는 제가 이제 조금 맞출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 여자들은 아기 많이 나오면은 몸매를 이제 스타일 꾸긴다고 해서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일 많은 애들을 낳고 있어요. 출산율이 제일 높아요. 독일도 마찬가지. 왜냐? 애를 하나 낳으면은 양육비로 그냥 월급 받으시 받으니까 너는 할 거 없이 그냥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기억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애 낳으면 무슨. 돈을 좀 주죠. 얼마 주죠? 5만원? 뭐 10만원이고. 50만원인가? 50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달. 독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양육비를 애 셋만 낳으면은, 웬만한 전업주부가 웬만한 회사에 다니는 그 월급을 받아요. 애 하나 낳았다고 뭐 50만, 100만 더 넣었지? 그거 무슨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독일은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애를 낳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겠어요. 우리 서울대학에 이제 교수된 젊은 교수가
딸만 넷인가 뭐 낳았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그 스트라스부르크 그 대학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도대체 아니 유학생으로서 딸 넷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뭐 아들을 자꾸 낳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넷까지 낳겠죠. 내가 묘하게 셋 딸을 낳으면 네 번째 아들을 못 낳으면 일곱째까지 가더라고요. 묘하더라고. 아들 낳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예, 일곱째도 딸을 낳으면은 칠공주 되지 않고, 그래, 열 번째, 뭐, 11번째 계속 딸 만나고, 뭐, 이제, 4, 7, 요렇게 이제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프랑스 정부에서 양육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더니, 시간 강사로서 고생만 쭉 들어가고, 뭐, 별로 이제, 뭐, 다행히 교수는 돼가지고, 지금 이제 훌륭한 학문 생활을 이제 하고 있지만서도, 프랑스 독일. 뭐 그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현재 체험, 과거의 기억, 미래 기대, 이거를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역사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역사 이야기 만들기라는 거는 영희와 철수가 한 달 다리를 1000번 건넜다 왔다 갔다 했다,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거는 역사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박정희가 한강다리를 건넜다. 올림혁명 때 뭐 이런 거는 역사 이야기가 되지만서도, 그러니까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도 과거의 체험, 현재의 체험, 과거의 기억, 미래의 기대를 엮어가지고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역사 이야기 만들기. 왜 1970년대 초부터 2015년, 16년까지 4, 50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북한에 비해서 경제가 뒤떨어져 있었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세계 무역 대국 5, 6위에 올라가게 됐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역사가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만들려면은 뭐 역사 이야기 만들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역사 그 이야기를 만들려면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외룬 리제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만들려면은 전략이 필요한데 5가지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첫째, 상징화의 의미론적 전략. 요거는 제가 다시 역사를 모신가 외룬 리전 책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 상징화의 의미론적 전략. 둘째, 역사 지식을 산출하는 데에서의 인실론적 전략. 셋째, 역사적 표현에서의 미학적 전략. 넷째, 역사적 오리엔테이션 제공에서의 수사학적 전략. 마지막으로 집단적 기억의 정치적 전략이다. 근데 제가 다시 역사를 모신가 여기에서 이 집단적이고 집산적이라고 그랬는데, 콜렉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집산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콜렉티브 용어 사전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집단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집단적이라고. 그래서 그냥 용어는 좀 고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사학적 전략. 요거는 이제 연설학적 전략인데,
요즘에 원래 레토릭이라고 하는 거는 연설, 말하는 거, 연설이지만은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나 뭐 장관, 국회의원이 연설을 할 때에 연설을 하기 전에 원고를 미리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학, 글쓰기 이것도 이제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집단적 기억의 정치적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외로운 비전에 거기 보면은 영어로는 semantic strategy of symbolization. 두 번째 cognitive strategy of producing historical knowledge. 세 번째 aesthetic, 이건 이제 미학적인데 aesthetic strategy of historical representation. 네 번째 rhetoric strategy of offering historical orientation. 다섯 번째 political strategy of collective memory. 이렇게 이건 이제 외른 비전의 history, narration, interpretation, orientation의 132쪽에서 13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2, 133, 134, 135 네 페이지예요. 네 페이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5가지 전략에 대한 그 상세 설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머리가 굳어가지고 또 5가지 전략을 보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나이 80이 됐는데 뭐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5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멋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1970년대 전체 2020년 이때까지 한 50년간의 이 한국 현대사 대한민국의 경제 대업을 달성했다는 거를 멋있게 정말 이 5가지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이 역사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무슨 인식론적 무슨 세만틱 무슨 폴리티컬 스트래테지 이런 거는 알고 근데 그래서 여러 그 젊은 역사학도들 소장 역사가들은 제발 저 외른 리전의 요 책을 좀 봐가지고 좀 멋있는 한국 현대사를 좀 쓰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멋있는 거 쓰면 내가 그 젊은 역사가한테 내가 정말 무릎 꿇고 100배 절하겠어요. 그런 데 있어요. 그걸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른 리전에 막 이제 글이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역사의 수사가 미학 레오폴드 폰 랑케 레토릭 앤드 에스테틱 오브 히스토리 수사학과 역사의 미학 아니면 역사의 수사학과 미학 이게 되고 즉 레오폴드 폰 랑케 히스토리 앤드 시어리라고 하는 학술 잡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썼는데 역사를 레토릭 연설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듯이 그 다음에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이 미학은 원래 철학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미학 그 신비적인 하여튼 레오폴드 폰 랑케 말씀을 들었죠? 시학과 철학의 하빌로서의 역사 무한한 것에서 유익함을 만들어내고 유익함 속에서 무한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문학적 리얼리즘의 수사학 레토릭 오브 뭐죠? 문학적 리얼리즘이라고 그랬죠? 리터러리 리얼리즘 맞죠?
지난번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아, 콜럼버스가 일기를 내서 이렇다 했는데 그걸 멋있게 프란케가 책을 썼잖아요. 문장을 만들어. 이게 문학적 리얼리즘의 수사. 이 멋있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역사가는 예술가의 눈을 가지고 과거가 어떻게 생성되어 오는가를 창조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멋있는 글. 프리드리히 마이네케가 레오폴드 폰 랑케의 그 글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습니까? 그런 멋있는 문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종대학에 고마워해야 할 게 한글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글인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라틴어로 된 로마의 12법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 주석을 달았는데 그 책으로 이제 곧 나옵니다. 그때 라틴어도 아주 간결하게 라틴어도 인간의 그 마음이라든가 정신이나 이런 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이 이게 못지않아요. 한글. 이 멋있는 한글로 전 한국 현대사를 랑케, 니체, 헤이든 화이트처럼 역사는 문학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도 좋고, 찰스 로티처럼 역사는 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멋있게 써도 좋고, 뭔가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루는 세계사적으로 대경이적인 아주 놀랄만한 이런 거를 멋지게 한국 현대사로 좀 이렇게 그려주었으면, 책을 좀 내놓았으면. 그런데 누가 그거 참 멋있게 썼다. 그렇게 그 정말 멋있게 쓰면 노벨 문학 작품도 받을 수 있어요. 노벨 문학 작품 될 수 있어요. 1902년에 테오도르 몬전이 이렇게 멋있는 거를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1902년에. 물론 뭐 초창기입니다만 곧 노벨 문학상이 노벨상 생긴 게 그 다음엔가 뭐 그랬죠.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웨른 리제는 그 얘기를 빼먹었잖아요. 그 생성적 이야기를 했습니까? 생성적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웨른 리제는 역사 이야기를 이제 만들 때에 전략을 5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야기체는 원래 프리드리히 니체가 얘기했듯이 3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74년에 역사의 유익함과 해로움이라고 하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의 유익함과 해로움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 1874년입니다. 책 속에서 역사는 유익하다. 왜냐? 3가지 역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념비적 역사. 기념비적 역사.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걸 배웁니까? 기념비적 역사. 두 번째, 골동품적 역사. 골동품은 얼마나 비쌉니까? 어떤 골동품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비쌉니다. 그 골동품. 대한민국이 쭉 내려오는 전통 같은 거.
미풍양속 같은 거 이런 게 골동품적 역사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 다음에 비판적 역사 과거로 보니까 이거는 아주 그 못마땅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심판대 딱 올려놓고서 막 그냥 검사가 그냥 그 아주 엄준한 그 농구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물론 이제 변호를 하고 그 판사가 이제 딱 재판을 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역사에서 나쁜 거 이거는 비판해가지고 이런 거. 그런데 제가 그 이해치과 그 대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가는 과거만을 너무 그냥 과거에 집중해가지고 그것만을 들먹이면서 현재를 때려잡는 이런 데 써보면 안 된다. 왜냐?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 무엇인가를 역사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니체의 이 세 가지에다가 외룬 리전이 하나 딱 갖다 붙인 게 생성적 역사입니다. 생성적 역사. 생성적 이야기. 독일 말로는 제네티시스 에아젤렌. 제네티시스 에아젤렌. 생성적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예로서 드는 것이 바로 테오드로 몬젠입니다. 왜 테오드로 몬젠이 그 생성적 역사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테오드로 몬젠이 등장하기 이전에 로마사는 이제 왕정의 역사, 공화정의 역사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는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 그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보면은 어느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그냥 썼어요. 몸전의 저 스승인 리브로도 아주 재미있게 발라덱북으로 아주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 어느 왕 때 뭐 누구는 뭐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뭐 그 로물스 왕 때에 이웃 나라들 이제 청년들 이제 불러다 놓고 연애를 하면서 로마 청년들은 특히 그 사비누스 그쪽에 처녀들을 다 약탈합니다. 약탈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비누스 저게 그 약탈당한 그 처녀들의 오빠와 아버지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나중에 저 녀석이 우리 연애 초대해놓고 그래. 우리 저 딸들을 그래 그냥 약탈해가 괘씸한 것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그 사비누스 그 여인들이 누구는 어린애를 안고 누구는 임신한 배를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서 자기 오빠와 아버지하고 남편들이 싸우는 것을 뜯어 말립니다. 아니 왜 장인 사위들끼리 이렇게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려면 우리부터 죽이십시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화합을 해가지고 라틴인들하고 사비누스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를 이제 크게 큰 나라를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 루크레티아 그거는 뭐냐면 로마의 마지막 왕인 타르퀴니스 오만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거만한 오만왕이 있는데 이 타르퀴니스 왕이 어느 귀족집에 가요. 제 초대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 아름다운 처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그 처녀의 방으로 들어가지고 입을 딱 먹고 탁 주면서 너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루크레티아는 몸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 다음날 자기 오빠 아버지들 불러다 놓고 아니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래가지고 칼로 그냥 자기 가슴을 푹 찔러가지고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저 타르퀴누스 왕이 그래? 그래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왕국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로마사 공화국의 시민과 민생 정치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 첫 번에 새 그걸 좀 집어넣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쭉 점철되어 있는데 테오도로 몸제는 로마사를 갖다가 리비스에 그런 식으로 그냥 재미있게만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생성적 역사를 쓰게 됩니다. 즉 뭐냐면 로마는 인종이 어떻게 되느냐. 인종이 어떻게 됐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언어, 말을 썼느냐. 로마 사람들의 그 관습이라든가 관해 이런 거는 어디서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리비우스의 로마사는 그 왕국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해요. 로마의 왕국, 뭐 왕들이 있고 뭐 그런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 뭐 이야기 좀 재밌게 하는 거 이거는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인종이 어떻고 지리적인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걸로 로마사를 썼습니다. 레미스 케이스 때 그게 아주 새로운 거군요. 생성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이제 타게 된데 웨른 리전이 몸전의 로마사 같은 것이 바로 생성적 역사다. 그럼 생성적인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5가지 전략이 필요하고 이 5가지 전략에 따라서 레토릭과 에스테틱, 연설학, 수사학과 미학 이걸로 잘 그 문장력을 잘 가다듬어 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젊은 역사학도가 그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는 영문, 동문, 불문 뭐 이걸로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젊은 역사학도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한국 현대사를 써가지고 오면은 내가 영문으로 번역해 주겠습니다. 그 용문도 용문장 그 묘미가 있어요.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에 딱 하나의 논문을 영문으로 썼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그래가지고 아카데미 에디움가 거기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그 유럽이나 미국 저 역사가들, 전 세계 역사가들은 내 논문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영어 논문 제목이 The Significance of the Rex Portrait Asiae Semproniae. 가이수 쿠라쿠스의 속주 아시아 관세법의 의 뭐 그런 거.
그 보통 사람들은 잘 그 속죄아시아 관시법이 뭔지 이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제가 용문으로 이렇게 썼는데 물론 이제 제자들이라든가 아는 사람들 좀 이제 좀 봐달라고 그랬지만서도 제가 직접 용어 문장을 직접 달성했습니다. 누구한테 맡기기 싫더라고. 용어 문장의 그 묘미, 숨 쉬면서 살아있는 거, 그런 거를 그거를 읽는 사람 독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문장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무엇이나 한국 현대사 이거를 누군가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